소설이 드디어 이런 것들, 과학이나 아니면은 뭐 못 사는 사람들 얘기나 뭐 빈민에 대한 얘기나 이런 사회적인 걸 선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드디어 문문에서 벗어나서 산문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 그 당시 쓰는 사람의 언어로 소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을 갖다가 당연히 연극이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운문으로 쓰여져 있던 연극들은 드디어 효용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사실주의 연극들, 그리고 유명한 입센이 나오게 됩니다. 입센도 그 전에 운문으로 연극을 썼습니다. 운문 연극은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장하고 웅변 쪽고 영탄 쪽 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극을 본다라고 하지 않고 연극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노천 극장이었으니까 벌건 대낮에 말로만 하는 겁니다. 오, 달이 떴네 하면 밤인 게 관객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죠. 시를 들었습니다. 시를 들었던 거예요. 영탄 쪽고 웅변 쪽고 이런 대사들. 근데 드디어 우리가 지금처럼 쓰는 현실적인 언어가 연극의 언어로 쓰이기 시작한 게 바로 사실주의, 입센. 요 영향들은 요런 영향들 요거 특히 문학적으로는 요 영향이 제일 크다는 거죠. 소설도 그때부터 산문으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관객들이 그걸 독자나 관객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드디어 아름다운 공주. 그렇다 보니까 주인공들도 아름다운 공주나 귀족이 아닌 겁니다. 현실적으로 노라 그 입센의 인형의 집, 제가 잠깐 희곡 보여요. 그 중산층 얘기입니다. 게다가 충격적이었던 게 산문으로 쓰여져 있고, 게다가 노라가 나중 보면 집을 나갑니다. 그 당시 여자는 계약서도 쓸 수 없고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 뿐더러 어쨌거나 사회적인 제약이 많았던 시대에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거 센세이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지하게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런 그 연극. 지금으로 치자면은 막장 드라마였던 겁니다. 점 찍고 나온 아내의 유혹 같은 드라마였던 거예요. 따지자면 점 찍고 나와서 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드라마였죠. 턱을 좀 깎고 딴 사람이 딴 사람이 어쨌든 그런 식의 연극이 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가 됐습니다. 요 희곡으로는 입센이 유명하고요. 또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방백이나 독백들이 그 전에 연극들 많이 쓰였습니다. 섹스피어 연극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방백이나 독백들이 많아지는데 방백이나 독백들이 없어졌습니다. 아주 큽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연극들이 생깁니다. 입센의 연극들, 인형의 집 나중에 한번 인형의 집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여자 시선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당시를 치면은 여자 시선이 많기 때문에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다른 것들은 뭐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인형의 집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일상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배우가 무대에서 산다라는 개념이 이때 생깁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입센 이후로 그 다음에 된 게 체홉. 그 유명한 체홉입니다. 체홉의 마녀 아저씨, 세자매, 벚꽃동산, 또 뭐 하나 뭐냐. 벚꽃동산, 갈매기. 요런 연극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주의적인 희곡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연기적으로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고? 또 나옵니다. 요분입니다. 요분이랑 요분은 사실 비슷한 연대 분이세요. 그래서 요분이 쓰시고 요분이 연출도 하셨으니까 연기도 물론 하셨고, 그래서 요분이 무대화를 시키셨습니다. 그 유명한 모스크바 예술극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극단이나 극장들이 몇 개 있죠. 섹스피어 극단, 로얄 섹스피어, RSC, 그리고
모스크바 예술극장, 뭐 짝스 마이닝갱 극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기억해 두십시오. 모스크바 예술극장 원래는 그렇게 큰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요분도 초보일 때가 있었을 테니까 배고픈 시절이 있었을 테니까 요분이 요걸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체험 연극들을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사실주의적인 연기를 딱 정립을 하죠. 뭐였다? 정서기억법 뭐 이런 것들. 그거는 배우 수업에 다 나옵니다. 배우가 과거에 가졌던 경험이나 기억을 지금 연기하는 곳에 투영해야 된다. 그 정도. 그리고 그 하나 더 말씀드렸죠. 요 체홉의 조카인 미카엘 체홉은 플러스 상상력. 그것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도 개념 들으시기만 하십시오. 들으시고 나중에 혹시 더 궁금하시면은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스타니스라스키, 미카엘 체홉 다 나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크게 이해는 안 되실 겁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긴 해야 되니까. 아 이걸 이렇게 넘어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시험에 낼 건데 시험 안 보잖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얘기만 할게요. 요거는 배우 연기 얘기를 했으니까 연출. 근대적인 연출 개념. 이거 이따가 좀 더 얘기할 건데 근대적인 연출가 개념이 요 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대적인 연출 개념은 지금 딱 우리가 연습하거나 이렇게 모임 갖는 그 성격을 규정합니다. 일단 스타 시스템이 없어집니다. 스타 시스템이 지워주세요. 연출만 빼고 다 지워주세요. 연출이 드디어 스타 시스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잘 디자인 배우들 모아가지고 긴 연습 시간 그리고 앙상블 연기를 갖다가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앞에서 진두 지휘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연이나 아니면은 연습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갖는 것. 어떻게 보자면 연출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생깁니다. 독일에서 짝스 마이닝겐이라는 어떤 귀족이 자기 극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었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난 배우 빼고 좀 잘 디자인 배우들 모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2달, 석 달씩 막 연습시킨 거예요. 막 배우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현대적인 연출 개념이 그때 생깁니다. 독일에서. 짝스 마이닝겐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성에다가 좀 귀족이니까 자기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연극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석 달, 몇 달씩 막 연습시킨 겁니다. 배우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현대적인 연습 개념으로 장착을 하게 되죠. 앙상블 연기.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 사람 귀족이었으니까. 무대 예술하는 사람들, 유럽 쪽에 특히 무대 예술하는 사람들은 귀족들 많습니다. 자기 성에서 연습실 차려가지고 연습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제 얘기는 영국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용이나 그런 것들 하신 분들 많아요. 어쨌거나 안톤 체홉하고 스타니슬라스키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안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이닝겐 극단들이 아까 얘기한 스타 시스템한테 영향을 줍니다. 배우가 어떻게 역에 접근할 것인가. 하루 이틀 연습하고 무대에 쓰는 게 아니라 긴 연습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역을 갖다 완전히 잘 것으로 만드는 거죠. 무대 위에서 산다. 딱 그겁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가 산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게 바로 마이닝에 이런 영향들을 갖다가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예술극장이 그런 연기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게 되죠. 배우 수업에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극 공연을 할 때 희곡을 분석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인 접근 방법을 많이 쓰죠. 그 여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 있나, 마음속의 이치를 따져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하죠. 그 방법이 바로 조 때부터 성립됐습니다. 스타니슬라스키 시스템부터. 요즘 다 그렇게 해석 가졌습니까? 이 배역이 어떤 마음을 먹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저렇게 움직였을까? 왜 다른 배우한테 이런 대사를 쳤을까? 심리적으로 접근하셨습니까? 그게 요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겁니다. 요분이 중요한 겁니다. 요분. 그래서 스타니슬라스키. 요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넘어갑시다. 고든 크레이그 이런 건. 네, 지금 스타니슬라스키도 10분 만에 이상.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스타니슬라스키 시스템이 자 정리가 돼서 저번에 얘기했죠. 저기 누구냐? 미카엘 체홉으로 발전합니다. 여기는 플러스 상상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분이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리스트라스버그나 그건 미국 분입니다. 리스트라스버그 요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차린 게 액팅 스튜디오입니다. 요 액팅 스튜디오는 미국 헐리우드 연기의 기본을 세운 곳입니다. 수많은 옛날 배우들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연기를 배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즘 영화들 보면 전부 다 CG로 도배하지 않습니까? 배우가 어떻게 연기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CG로 도배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헐리우드 연기 기본을 세우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리스타스버그, 미카엘 체홉,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는데 모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 그 다음에 와 빨리빨리 간다. 지워. 지워. 이름만 들으십시오. 이름만. 옛날 얘기처럼 이름만 들으십시오. 한 500페이지 넘어가는 거. 5페이지 넘어. 스타니슬라스키.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스크바 예술. 모스크바 예전 그렇죠. 그리고 미카엘 체홉. 미카엘 체홉.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빠른 연극처럼 진행되는 강연. 자 드디어 브레이크로 넘어간다. 와 체홉부터 브레이트까지 10분 만에 했잖아. 10분 만에 했잖아. 자 브레이트가 왜 중요할까요? 이겁니다. 연극 개념을 갖다가 새롭게 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보세요. 기존에 이쪽에 써야 되겠다. 브레이트. 독일 사람입니다. 저기 써드릴까요? 브레이트입니다. 브레이트. 저기 독일어 읽으실 줄 알죠? 그럼요. 요 히라는 그런 식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기를 갖다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브레이트는 어떤 의미냐면은 브레이트 연극은 서사극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면은 반대. 그리고 여기도 쭉 있는데 요거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한 건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브레이트 전까지 썼던 희곡들은 대부분 인간의 감정에 호소한 연극들이었습니다. 라고 브레이트는 봤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 그리고
그 연극을 통해서 관객들이 가져가야 될 것은 이거라고 봤습니다. 감정의 정화죠. 그렇죠? 이건 어디든 나오니까 감정의 정화라고 봤습니다. 브레이트는 이 서구적인 연극 전통을 갖다가 조금 뒤집으려고 봤습니다.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레이트는 공산주의자예요. 자의 유태인이었습니다. 요것만 해도 얼추 느낌이 오죠? 그래서 브레이트가 생각하기로는 서구 연극의 가치는 이미 떨어졌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연극, 그리고 인간의 이성한테 호소하는 연극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뭐 희곡을 읽어보면 딱 나오듯이 딱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연극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에픽 드라마, 서사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일련의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관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원하고 교육을 하고 이성에 호소를 하고 무대에서 배우고 나가서 판단해라. 이런 모토를 가지고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큰 차이 안 나요. 읽어봐도 큰 차이 안 나요. 큰 차이 안 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브레이트가 갖고자 하는 게 역사화. 이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지금 당장 사실주의,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멀리서 가져와서 우화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관객이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갖다가 관객한테 얘기하면은 그거는 눈 똑바로 뜨고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얘기를 갖다가 돌려서 이소우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화처럼 관객들한테 얘기해주고 그 문제를 갖다가 판단하게 만듭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브레이트 서사로 코카서스의 백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코카서스의 백목, 품필록은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저기 솔로몬 그 친엄마하고 그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한 여자가 아이 때문에 다툰 얘기입니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원작이 있어요. 원나라 중국의 원나라 때 작극 중에 회란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회란기라는 작품이 그 얘기입니다. 어떤 돈 많은 아저씨가 첩을 하나 얻어요. 첩이 근데 되게 착한 여자였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죽어요. 근데 이 원래 부인이 좀 독한 여자였어요.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가 난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청에 돈을 매겨가지고 이 첩인 여자를 갖다가 몰아서옵니다. 근데 그 첩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서 자기 아들을 되찾는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왜 애 반으로 갈라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입니다. 요 회란기를 갖다가 자기 집으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배경인 것이 코카서스. 그때만 하더라도 러시아 땅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독일 땅이었을 겁니다. 이쪽으로 바뀐 거고 해서 이런 식의 역사화를 시킨 겁니다. 이런 작품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작품도 많습니다. 일본 얘기를 갖다 쓴 것도 있고 그 브레이트의 초기 단편들이 모아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읽어보면은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확실히 아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씩. 제가 요 책에 나와 있는 희곡들은 혹시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럿이 한 번씩 읽어보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대표적인 연극 희곡들이고 유명한 희곡들이니까 읽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네. 여기 나오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거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연극을 통해 가지고 관객들이 감정에 동화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갖다가 브레이트는 원했는데 막상 또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브레이트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조주의적이에요.
누군가를 좀 저런 연극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읽어보잖아.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너무 가르치려고 듣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조주의적이라서 제가 사실 살짝 전 도리어 섹스피어가 좋습니다. 섹스피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화, 소외 효과, 서사적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을 썼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브레이크 얘기 끝. 진짜 빨리 지나간다. 끝. 지우세요. 지우세요. 그 다음에 뭐 미국 희곡 작가들 있고 그렇습니다. 액터 스튜디오 얘기는 했고, 액터 스튜디오 얘기는 했고, 연극이 기본적으로 힘을 잃기 시작한 게 당연하게 영화하고 TV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배우들이 연기를 해서 관객들한테 어떤 유흥거리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영국에서 드디어 영화나 TV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30년대, 40년대 본격적으로 TV가 데뷔되고 영화가 생기면서 당연하게 연극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그 전까지 연극해야 되는 놈들이 전부 다 영화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로 형영어가 갑자기 커지면서 연극해야 되는 놈들이 전부 다 영화판 가서 있어. 특히 연기하는 친구들이. 오디션 보러 가야 된다고 연습해도 안 나와. 어떻게 해? 밑줄 팔뚝보다 튀는 거지 뭐. 그래서 저거는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이라는 게 대학로나 아니면은 신촌에서 그동안 뭐 강남에나 이런 데서 되던 게 이제는 뭐 대학로 나가서 연극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요즘 좋은 연극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놓친 애들이 뭐 리어나 아니면은 뭐 파우스나 이런 고전만 하고 앉아있죠. 그런 것들은 먹히니까 팔리니까. 그리고 유인촌이나 이순재 정도 되는 네임밸류면은 관객들 드니까. 근데 그게 결국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게 자꾸 나와야죠. 뭐든지 그렇지만. 근데 특히 연기하는 친구들 전부 다 뭐 오디션 보러 가고 그랬어. 근데 뭐 저도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긴 합니다. 오디션 열심히 보러 다니다. 그게 몇 개 없다. 이렇게 가르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씁쓸합니다. 씁쓸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나오면서 유명한 희곡들이나 연극들이 영화나 TV로 많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게 영화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오드리 헵번이 나옵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원래 옛날 영화입니다. My Fair Lady. My Fair Lady가 바로 피그말리온, 버나드 쇼. 섹스피어 이후로 최고의 연극 작가라고 하는 버나드 쇼. 전 모릅니다. 영문학자가 아니니까. 혹시 여기서 어문학 전공하신 분 있어요? 영문학이나 국문학이나 불문학이나 그래서 최대의 작가라고 하는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갖다가 영화로 만든 게 My Fair Lady입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은 그 유명한 오드리 헵번이 나오니까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언어학자가 사람의 말만 바꿔도 그 사람의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어떤 내기를 겁니다. 그래서 시장통에 꽃 파는 천박한 말투의 여자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귀분으로 만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작에는 그 언어학자와 그 오드리 헵번이 맡은 여주인공이 결혼하지 않는데 영화에서는 결혼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서 팔리니까. 그래서 원작은 원래 그냥 둘이 그냥 여자가 그냥 떠나는 거로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둘이 껴안고 뽀뽀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끝났던 것 같아요. 그게 연극과 영화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자면. 뽀뽀 한번 해줘요. 영화가 팔리죠. 당연하죠. 우리나라 80년대 영화 보십시오. 에마 부인. 저요? 네, 아시죠? 제가 에마 부인이냐고요? 아니.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애견 부인 있었습니다. 예. 애견 부인 있었습니다. 팔리죠? 그런 게 팔리죠. 그런 게 팔리죠. 애견 부인은 뭐지? 애견 부인. 그러니까 에마 부인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비슷하게 흉내내서 뭐 그런 거지. 제가 아는 작가 중에 옛날 얘기예요.
작가 중에 한 명은 우리나라 에로 비디오 시장 막 상한가 칠 때야. 그쪽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제목을 기가 차게 짓더라고, 진짜. 제목을 기가 차게 짓더라고. 왜 여러분도 잘 아는 뭐 그런 제목들 있잖아요. 왜 유명한 제목을 패러디한 제목들 그런 걸 짓더라고. 번지 점프를 하는 사다. 그렇지, 그런 거. 인정사정 보지 마라. 그렇지, 그럽니다. 그렇게 짓더라고. 그 친구가 그걸 만들었어, 그걸. 와,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패러디 제목들이 계속 나오더라.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에로 그쪽 시장이 많이 죽었죠. 그쪽으로 많이 팔려갔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영화 쪽으로 팔릴 뻔하다가 제 스스로 예술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장생. 그때 갈 거야. 그때 갈 거야. 왜? 제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영화가 떡상했다고. 그리고 그때 케이블 TV들이 막 우주선 생겼어요. 지금도 있는 캐치원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사람이 없으니까 저처럼 영화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손을 뻗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단가가 좀 높더라고요. 얼마 줄 테니까 와라.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식의 제안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안 갔습니다. 오, 우리 예술가가 갈 걸. 그때 갔으면 아마 지금쯤 어디 케이블 TV에서 이상한 드라마 같은 거 만들고 있겠죠. 그죠? 이상한 드라마. 아니면은 이상한 드라마? 뒷짐지고 있겠죠. 이상한 드라마 만들고 있겠죠. 말도 안 되는 거. 점 찍고 나오는 거 이런 거 만들고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희곡들이 연극이나 이런 쪽으로 그전에는 오페라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만들었다면 이제는 드디어 TV나 영화관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햄릿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뭐라고요? 라이언 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써먹습니다. 유명한 작품들 갖다 많이 써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푸치니의 보헤미안인가? 푸치니의 보헤미안이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그것도 또 영화로 만들어져요. 렌트나 이런 식으로. 보헤미안. 라보엠. 근데 원래 이것도 희곡이었습니다. 연극이었어요. 라보엠이라고. 근데 그게 푸치니가 라보엠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뮤지컬 렌트로 만들죠. 그 렌트는 아직도 공연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지구상에 어디선가 저기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이 물랑루즈나 이런 것들은 혹시 보신 적 있죠? 물랑루즈. 저기 니콜 키드만 나오는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주죠. 거기 보면 보헤미안 넘어도 나오고 마가시오 건달들 요거 이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는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 쪽에 뮤지컬이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섹스피어 연극을 갖다가 해서 대박난 작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갖다가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만든 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그거는 몇 년 전에 리바이벌도 한 번 더 됐었죠. 그렇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라고요? 부모가 반대한 결혼에서 졌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TV에 대한 영향을 갖다가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대중성을 갖다가 영화, TV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물질적으로 안 되니까. 아이언맨 나오고 지구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이런 걸 어떻게 이깁니까? 연극으로. 못 이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언맨. 그냥 멜로드라마 영웅서사. 뭐 플롯도 없고 그냥 에피소드와 CG로 범벅이 돼가지고 전혀 이야기를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첫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이 처음에 플롯이고 성격이고 쭉 하다가 마지막이 저기 아닙니까? 무대. 이렇게 자꾸 나이 먹으면 못 까먹어. 장관 아닙니까? 장관. 스펙터클. 아이언맨 보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장관. 장관. 그러니까 장관이네 하는 장관이요.
네, 그렇죠. 장관이라 해서 장관. 저기 말고 저기 뭐야 정치적으로 그 저기 하는 말 장관. 스펙터클. 그런 것들을 갖다 무대상에 스펙터클 갖다가 제일 하를 쳤습니다. 아킬레스는. 근데 지금은 아니 그거밖에 안 보여줄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오잖아요. 지구가 사라졌다 없어졌다 손가락만 튀기면 타노스 손가락 튀기면 지구의 반이 없어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림상에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 그래서 아까 제가 판소리를 갖다가 전부 다 원형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국도 좀 더 순수한 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으로 내재돼 있거든요. 연극이라는 거는, 행위라는 거는, 특히 연기라는 행위는. 그걸 어릴 때 보면 소꿉놀이하고 남 흉내내고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도 아빠 엄마 말을 흉내냄으로써 말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극은 기본이에요. 인간 행동. 말을 배우는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극이 좀 더 순수한 거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더 연극 역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재원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저도 뭐 좋았던 거고, 이렇게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 시간에 지치고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좀 더 연극이 작아져야 되고 그리고 아마추어리즘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안 돼?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나 TV. 요거 마지막 하고 5분 쉴게요. 부조리 연극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아무튼 마당 얘기는 잠깐 했고. 저희 마당극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친구 팀이 있어요. 예. 토요일 날 와요. 예. 마당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기성에는 사라졌지만 그 전통들이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청 마당극 마을이라는 데 살고 있는 40몇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극단이 있는데 같이 먹고 살고 그렇죠. 그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성 연극의 한 축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됐다는 거죠. 많이 됐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공연장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종로 3가에 그것도. 종로 3가에 한마당이었나?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확 우리나라 노동 쪽에 그런 쪽이 이제 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영화 쪽도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파업전야나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영화들이 그 연극 동아리, 대학 연극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당극이나 아니면 탈패들 그리고 영화들도 그런 식의 영화들이 나왔었습니다. 단편 영화식으로.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 정적인 이슈를 갖다가 채워가는 거죠. 예술적인 필터로 걸러내는 거죠.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근데 그게 이제 기성에서는 거의 없어졌고, 하신 분들도 없고, 거의 없어졌고,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공동체식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아는 데는 없고. 좋습니다. 거기 대표님이 아마 노동운동 그렇죠.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슈들을 갖다가 그런 마당극적인 양식으로 풀어내시는 거죠. 좋습니다. 네. 혹시 기회 되면 저도 한번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부조리 연극만 얘기하고 넘어가서 공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그러겠습니다. 안 해. 왜 부조리 연극은 해야 되냐면은 제가 언제 말씀드렸을 겁니다. 희곡으로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즉 작가로서 어떤 연극의 대세는 부조리 연극이 마지막입니다. 이후로는 연출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즉 희곡이 아니라 양식이 대두가 되는 거죠. 연출은
양식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연극은 양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희곡 그리고 연극의 밑받침으로서 희곡 대세가 된 거는 이 구절 연극이 마지막입니다. 대표적인 게 베케트죠. 사무엘 베케트.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작이 뭐죠? 유지원 선생님?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에? 모르겠는데. 이거 묵음입니다. Waiting for 고도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도 고도를 기다리는. 제가 60번 읽은 희곡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저걸로 노벨상 받으셨습니다. 베케트라는 분이. 고도 사람 이름이에요. 나는 고도가 그 고도고 그 의미가 뭘까만 궁금해하기만 하고 찾아보진 않았는데 고도가 저 고도인지를 몰랐어요.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저기는 오직 기다리는 행위만 나옵니다. 고도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저걸 잘하는 이유가 제 마지막 연기 작품이 저 작품이었어요. 그랬어요. 기다리다 끝났구나. 맞습니다. 요 다른 연극은 안 하고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요 얘기만 할게요. 그 전까지 연극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기승전결 끝이 있죠. 요거는 오직 요 행위만 있습니다.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기다리는 행위만 계속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요. 계속 되풀이되죠. 2시간 반 동안 남자 둘이서 연극을 합니다. 기다리기만 합니다. 대사 외우냐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 둘이서 물론 중간에 다른 배우들이 3명쯤 나옵니다. 소년도 나오고 배우로 하셨어요? 배우를 했습니다. 소년도 나오고 럭키나 포조도 나오지만 대부분 디디와 고고가 2시간 반 동안 놉니다. 무대 위에서 둘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무대도 남한글밖에 안 서 있습니다. 대배우셨네. 2시간 반 동안 제가 디디고 고고가 있어요. 디디하고 고고. 2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리면서 둘이서 무대에서 치고받고 합니다. 대사 외우냐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하나. 이게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둘이서 공연 끝나고 말이야. 딱 분장실에 가서 수고했어. 시계를 딱 봤더니 20분쯤 일찍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엄청 달렸나 보다. 왜 우리 달린다는 표현 쓰잖아. 공연 잘 되면은 막 치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한 5분이나 10분 이렇게 줄어들어요 공연 시간이. 그럴 때 우리는 공연은 잘 됐다고 봐요. 공연은. 우리 달렸나 보다. 알고 봤더니 한 대목을 빼먹은 거야. 왜냐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근데 관객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 그래서 그때 관객은 20분 공연을 못 보셨어. 못 보셨어. 30명 들어가는 극장이 됐습니다. 30명 들어가는 극장에서. 요거보다 좀 컸나? 30평. 30평에는 무대 10평. 그리고 연습실 한 5평 있고. 30평. 그리고 분장실 있고. 30명 들어가는 극장이 했어요. 남자 둘이서 한 달 반 연습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연기한 게 저 작품입니다. 근데 저 작품을 하면서 한 달 공연했거든요. 제가 배우가 아닌 걸 갖다가 저 공연을 하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중간에 링기로 맞아가면서 공연했습니다. 안 되는 거야. 2시간 반 동안 무대에 서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손바닥만한, 요만한 극장에서, 둘이서. 아무리 극장이 작아도 그 2시간 반 동안 대사 쏟아내고 나면은, 힘이 딸려서 못하겠더라고. 그때는 그리고 지금은 살이라도 쪘죠. 그때는 몸무게가 52kg, 53kg 나갔답니다. 나보다 적게 나갔네? 그 생각 드시죠? 52kg, 53kg 나갈 때였어요. 제가 아무리 작아도, 키가 작아도, 남자가 기본적으로 뼈무게가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그때 하루에 한 끼 얻어먹을 때였어요. 도저히 어떻게 에너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쓰러져가지고 링겔을 맞고 공연을 했죠.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내가 쓰는 에너지는 배우 에너지가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연기 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연기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살짝 배우에 대한 욕심이 살짝 있긴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저거 하고 나서는 아, 나는 배우 에너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 제가 몰랐던 거예요. 배우로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 제가 저도 어릴 때였으니까 제가 30 전후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 배우 에너지는 내가 안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연기를 일부러도 있고 피해 다녔죠. 그래서 저 웨이팅 포 고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 작품은 제가 특별히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제가 해서도 있지만 물론 배우는 다시 안 할 겁니다. 배우는 다시 안 할 겁니다. 어쨌거나 부조리 연극은 저 외에도 많습니다. 베케트 말고도 많죠. 이오네스코나 두네나 이런 작가들이 많은데 일단 베케트만 대표적으로 베케트만 저 웨이팅 포 고도. 근데 저거는 아마 제가 일개라고 추천 안 드려요. 저거 무지하게 지루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조리 연극 같은 경우에는 뭐 실존주의나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넘어가고 그 이후로는 이 책을 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연출가들 얘기가 저 부조리국 이후로는 연출가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부터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연출가들의 작업이 기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연출가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기록돼야지만 사람들이 기억한다. 기록돼야지만 사람들이 그 시대는 그 시대라고 기억을 한다는 거죠. 기록돼야 됩니다. 기록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는 이 책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책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얼추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연극의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2부는 연극사는 요 시간 정도로 끝내고 그 다음에 연극의 기본적인 제작은 어떻게 되는가가 미국 위주로 나와 있는데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알파 제 경험담을 살짝 버무려가지고 나머지 한 40-50분 정도 더 얘기 드리고 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쉬겠습니다. 예. 5분만 쉬겠습니다. 예.